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 풍경입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 앞은 양복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8층에 사는 민수와 지연.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37살로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기술 영업 팀장이었어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억 단위에 가까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상사와 후배들의 신뢰를 받았죠. 반면 지연은 34으로 강남에 위치한 중소의류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브랜드 기획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었고 두 돌을 갓 넘긴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침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타고 떠났고 저녁에는 민수의 어머니가 돌봐주시곤 했죠. 시부모님은 강남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손자를 무척 아껴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아이 명의로 만든 통장에 송금해 주셨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 큰 금액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귀여운 아들도 있고 든든한 시부모님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가족 외식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민수는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에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승진 후 더 많은 책임이 따라왔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준비며 실적 보고서 작성이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연 역시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8시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했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말수가 적어졌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아이 어린이집 준비물이나 시부모님 댁 방문 일정 같은 실무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잠자리도 어느새 각방을 쓰는 듯한 분위기였죠. 한쪽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다른 한쪽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민수는 가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예전처럼 자신에게 웃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죠. 퇴근하고 돌아와도 인사는 건성이었고 주말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단순히 육아와 직장 생활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연 역시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허함이랄까요? 아니면 권태랄까요? 결혼 생활이 단지 의무와 책임의 연속처럼 느껴졌죠. 사랑보다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진짜로는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니는 강남의 의류회사는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팀 간의 경계가 크게 없었고 점심시간이면 여러 부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곤 했죠.
지연은 마케팅팀에서 일한 지 벌써 6년째였고 회사 내에서는 중견급에 속했습니다. 그해 3월 초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기획팀에 배치된 현우라는 29살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뒤늦게 정식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였죠. 첫 출근 날 현우는 회사 전체 직원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마른 체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이 어딘가 풋풋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날 현우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이 서툴 것 같다고요. 점심시간에 현우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같이 밥 먹자고요. 현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맙다며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현우에게 회사 시스템을 알려주고 업무 처리 방법을 가르쳐줬죠. 복사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연락하는 법, 보고서 작성 양식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현우는 매번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연에게는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은 점심을 거의 매일 함께 먹게 됐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을 돌아가며 가기도 하고 날씨 좋은 날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현우는 지연을 처음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5살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 회사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라고 하자 현우는 지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처음엔 업무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상사, 눈치 보는 법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점점 사적인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힘들었던 20대 후반을 털어놨어요. 취업이 안 돼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이력서를 돌렸던 이야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명절에도 집에 가기 싫었던 이야기. 친구들은 다 결혼 준비하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초라했던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 본능이었을까요? 현우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현우에게 힘내라고 격려해줬고 지금 이렇게 취업했으니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현우는 고맙다며 지연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죠.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업무 시간에도 자주 눈이 마주쳤고 메신저로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연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현우와 있는 게 더 편하고 즐거웠어요. 현우 역시 지연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의 고민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연은 그때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현우는 지연 씨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우산도 없이 카페에 갇혀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이 회사 생활이 행복하다고요.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지연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손자 용돈 이번 달 것도 넣어뒀어. 잘 모아두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뒤 문득 아들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넣어주시지만 정작 통장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명의 통장이 파란색 통장 케이스에 담겨 있었어요. 은행 이름이 적힌 그 통장을 꺼내 들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아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잠시 후 화면에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0원이라고 떴습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죠.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꾸준히 용돈을 넣어주셨거든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매달 넣어주셨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더 큰 금액을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까지 모인 금액이 2천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통장이 텅 비어 있다니요. 민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입금 내역은 부모님이 넣어주신 6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로 출금 내역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죠. 출금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지연뿐이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이 통장에서 돈을 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이 뺀 것이죠.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한 걸까요? 게다가 무슨 용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단 말인가요? 민수는 거실로 나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통장 좀 봤는데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인데 혹시 당신이 돈 뺀 거 맞죠?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답을 기다렸죠.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잠깐 빌렸어요.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잠깐 빌렸다고요. 얼마를 빌린 건데요? 지연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빌렸어요. 곧 다시 넣을 거예요. 민수는 통장 거래 내역을 지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고 말했죠. 6개월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대체 어디에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샘플 제작비를 먼저 대야 했는데 회사 자금이 늦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빌렸다고요. 조만간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바로 넣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회사 프로젝트에 개인 돈으로 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왜 자신에게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면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요. 곧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아들 앞으로 부모님이 넣어주신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지연은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빌렸다니까요. 다시 넣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연의 태도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현우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됐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구로구의 원룸 월세가 부담스러웠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빼고는 거의 남는 게 없었죠. 현우는 차라리 전세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 전세금을 모아두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회사 근처에서 괜찮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전세금 1억 2천만 원짜리 깔끔한 투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7천만 원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현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어요.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현우는 대학 동기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좋은 집을 놓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현우는 지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전세로 이사 가려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대출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해서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현우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현우는 이번 달 말까지라고 대답했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도 알아보고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연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유 자금이 좀 있거든요. 잠깐만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물었죠.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요. 현우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아줬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민수는 지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달라요.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남의 돈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아들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200만 원을 더 빼서 총 1,000만 원을 만들었죠. 현우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바로 송금했습니다. 현우는 연락이 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고맙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남편을 위해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일주일 뒤 현우는 무사히 전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부모님 돈 7천만 원, 은행 대출 4천만 원. 그리고 지연에게 빌린 1천만 원을 합쳐 1억 2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죠.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1천만 원이 바로 지연이 손자 통장에서 빼낸 돈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사한 뒤 지연을 새 집으로 초대했어요. 지연은 남편에게 회사 동료 집들이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투룸을 보며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죠. 자신이 현우의 새 출발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거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지연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들어간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민수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예전에는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내 새 프로젝트 론칭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연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 뭐 먹을지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자가 왔죠.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다며 걱정했다고 말했죠. 지연은 미안하다며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연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던 겁니다. 지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회의했어요? 담배 냄새가 나는데요. 지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의했는데. 그 사람들이 피워서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지연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다면서요.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주말에 회사 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은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회사 갈 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려입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거실에 앉아 지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왜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갈까요? 립스틱도 새로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지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웃는 표이 보였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민수 옆에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봤는데 요즘은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 괜한 오해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오전에 있던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집에 그냥 들어가기엔 이른 시간이었죠. 문득 아내를 데리러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이가 소원했으니 깜짝 선물처럼 차를 가지고 가서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할까 싶었어요. 민수는 차를 몰고 강남에 있는 지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6시니까 3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민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6시가 되자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지연을 찾았어요. 6시 10분쯤 됐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죠. 민수는 처음엔 그냥 동료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그리고 둘 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민수의 눈앞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지연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걸어갔죠.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저 남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를 카페 맞은편에 세우고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지연과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밀한 분위기가 확실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지연과 그 남자는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함께 올라탔죠. 민수는 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택시는 구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어느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죠. 지연과 그 남자는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보니 10층에서 멈췄습니다. 민수는 계단으로 올라가 10층 복도에 숨어 있었어요. 복도 끝쪽 호수 앞에서 그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그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010호였어요. 불이 켜진 창문으로 커튼이 쳐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 앉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문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가 나란히 나왔어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지연은 몸을 기대며 뭔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오피스텔 건물 번호, 그 남자의 얼굴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지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민수는 오피스텔 경비실로 갔어요. 경비원에게 1010호에 누가 사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가만히 바라만 봤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지연은 네, 잘 끝났어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봤으니까요. 지연은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내일 당장 사설 탐정 사무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사설 탐정 사무소로 향했죠.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 경력 20년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죠. 민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아내의 이름, 직장 주소, 차량 번호, 그리고 상대 남자에 대한 정보까지요. 민수는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탐정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오피스텔 주소도 확인했죠.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출퇴근 동선을 파악하고 그 남자의 신원도 조회했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 1010호 입주자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현우, 나이는 29살. 지연과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탐정은 매일 저녁 지연과 현우를 미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우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탐정은 그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강남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거죠. 오후 7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왔습니다. 모텔 입구 CCTV 화면도 확보했어요. 탐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증거라고요. 하지만 탐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탐정은 금융조사도 시작했어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지연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연이 최근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우에게 돈을 송금했더군요. 총액이 1,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5월 중순에 1,000만 원이 한 번에 송금된 기록이 있었죠. 그 날짜를 확인해 보니 현우가 전세 계약을 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우의 전세 계약서를 입수했어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출처를 추적했죠. 현우의 부모가 7천만 원 은행 대출이 4천만 원, 나머지 1천만 원은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탐정은 지연의 계좌 이체 날짜와 현우의 전세 계약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지연이 보낸 1천만 원이 현우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게 분명했습니다. 탐정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사했어요. 지연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말이죠. 민수가 제공한 아들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5월 중순에 8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지연의 개인 계좌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합치면 정확히 1,000만 원이었죠. 탐정은 확신했습니다. 지연이 시부모가 손자에게 준 용돈을 빼내서 불륜 상대의 전세금으로 보탠 거라고요. 일주일 뒤 탐정은 두꺼운 보고서를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지연과 현우의 모텔 출입 사진, 오피스텔 출입 영상, 카페와 식당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 거래 내역까지요. 민수는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들. 그것도 자기가 번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거였죠. 아니, 더 정확히는 시부모가 손자에게 준 돈으로 말입니다.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탐정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피조사자 지연은 직장 동료 현우와 6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시댁에서 제공한 자녀 양육비 일부를 불륜 상대의 전세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함. 민수는 조용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죠. 민수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재산 유용까지 확인되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민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탐정 보고서, 변호사 상담, 이혼 소장 초안까지 완성됐어요. 이제 지연과 마주할 시간이었죠. 민수는 금요일 저녁을 택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인사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제스처였죠. 지연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고 물었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먼저 나온 건 사진들이었어요. 지연과 현우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까지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현우죠. 당신 회사 후배 맞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지연이 현우에게 송금한 기록들. 특히 1,000만 원이 송금된 날짜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 아들 통장에서 빼낸 거 맞죠? 시부모님이 손자 주라고 보낸 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현우의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 원 당신이 대줬더군요. 우리 아들 돈으로요. 지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지연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감정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현우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사랑한 건 아니라고 그냥 동정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어요. 모텔까지 간 사이가 단순한 동정심일 리 없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빌려준 거라고 현우에게 말했다고 했죠.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여유 자금이라니요. 남의 돈을 훔쳐서 준 주제예요. 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어요. 지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할 거예요. 부정행위와 재산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지연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현우와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저는 친구 집에서 지낼 겁니다. 변호사 연락 올 거예요. 하고 말한 뒤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뒤에서 지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연의 회사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지연과 현우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회사 인사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뒤 지연과 현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회사 내규상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기혼자가 미혼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건 중대한 위반이었죠. 현우는 결국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을 면목이 없었거든요. 지연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상 퇴사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조정으로 합의했죠. 양육권은 민수가 가져갔고 지연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통장에서 빼낸 돈도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수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낸 건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들 명의 통장은 다시 복구됐습니다. 시부모님이 추가로 돈을 넣어주셔서 원래 금액을 회복했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신뢰의 통장은 이미 잔고가 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은 결국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고 지연은 남편뿐 아니라 직장과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됐습니다.